1916년 12월 16일 밤,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뼈를 깎는 듯한 추위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바강의 차가운 물줄기는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고, 도시를 감싼 매서운 눈보라는 마치 다가올 거대한 비극을 예고하듯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거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깊은 밤이 수백 년을 이어온 로마노프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숨죽인 거리에 차가운 정적을 깬 것은 메바강변에 위치한 유수포프 궁전의 지하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궁전의 외관과는 어울리지 않게 습하고 은밀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파티장처럼 꾸며졌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사리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의 중심에는 러시아를 뒤흔든 가장 위험하고 신비로운 인물,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그 특유의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귀족들이 건네는 케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수염과 남루한 옷차림은 화려한 지하실의 가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현장에 있던 모든 귀족들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치명적인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를 마치 평범한 간식을 먹듯 태연하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암살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몇 명을 즉사시킬 수 있는 양의 독이었지만, 라스푸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독이 든 와인을 연거푸 들이켰음에도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번뜩였고, 기괴한 웃음소리는 지하실의 벽면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자들의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눈앞에 있는 존재가 과연 인간이 맞는지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추 소리가 심장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유수포프 우삭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그의 가슴을 정조준했습니다. 고요한 지하실의 굉음이 울려 퍼졌고, 총탄은 라스푸틴의 심장 부분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암살자들은 마침내 이 괴물이 죽었다고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간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유수포프의 목을 움켜잡은 것입니다. 피칠갑이 된 그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힘으로 암살자들을 밀쳐내고 궁전 밖 눈 덮인 안뜰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추격 끝에 라스푸틴은 다시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암살자들은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꽁꽁 얼어붙은 네바강의 얼음 구멍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발견된 그의 시신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고 독까지 마신 상태였지만 그의 폐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차가운 강물 속에 던져진 순간까지도 살아있었으며 마지막까지 탈출하기 위해 얼음벽을 긁어댔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시계를 돌려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 포크롭스코에로 가보겠습니다. 1869년 끝없는 지평선과 거친 자연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소년 그리고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라스푸틴은 또래들과 어울리기보다 숲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도둑을 예언하거나 병든 짐승을 손길 하나로 치유하는 등 범상치 않은 영적 기운을 내뿜으며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신의 아이인지 아니면 숲의 정령인지 수군거렸습니다. 청년이 된 라스푸틴은
돌연 가족을 떠나 러시아 전역을 떠도는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수도원을 전전하며 기독교 신비주의와 이교도적인 주술이 결합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씻지 않은 몸과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친 이들은 마치 넋을 잃은 듯 그를 따랐습니다. 190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사회는 이 기괴한 수도자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서 그는 영혼을 치유하는 성자로 추앙받았고 그의 명성은 마침내 황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로마노프 왕조의 황후 알렉산드라는 단 하나뿐인 아들 알렉세이 황태자의 혈우병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황태자의 출혈이 라스푸틴의 기도 한 번에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후는 그를 신이 보낸 구원자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단숨에 제국의 심장부인 겨울 궁전의 비선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농민 출신의 불황자가 러시아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황실 내부에서는 그를 성자로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졌지만 궁전 밖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황궁의 뒷방에서 술과 여자에 빠져 당당한 생활을 즐겼고 국정 전반에 간섭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귀족들은 그를 어둠의 힘을 빌린 사기꾼이라 비난했고 민중들은 황실이 미친 수도자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러시아의 정치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라스푸틴의 영향력은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전선으로 떠난 사이 황후와 라스푸틴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며 군대의 작전까지 간섭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행정망은 한 남자의 변덕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는 패전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후방에서는 굶주린 민중들이 빵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난파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전 안의 라스푸틴은 여전히 기괴한 예언을 쏟아내며 황후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라스푸틴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듯 기괴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귀족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로마노프 왕조는 2년 안에 멸망할 것이며 황실 가족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이 편지는 황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귀족들은 왕조를 살리기 위해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단호했습니다. 다시 1916년의 그 피비린내 나는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암살 계획의 주동자인 유수포프 우작은 라스푸틴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기 위해 미모의 아내를 미끼로 이용했습니다. 평소 여색을 즐기던 라스푸틴은 아무런 의심 없이 죽음의 함정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암살자들은 설탕가루 속에 치명적인 청산가리를 섞어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실의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오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가같은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다는 듯 침묵 속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는 멀쩡했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위장은 정말로 독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총탄에 가슴이 뚫리고도 살아나 도망치던 그의 모습은 목격자들에게 인간이 아닌 짐승의 질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붉은 T자국만이 그가 여전히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네바강에 얼어붙은 수면 아래로 사라진 그의 시신은 훗날 인양되었을 때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손모양을 하고 있어 발견자들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 자의 마지막 비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스푸틴이 죽은 지 불과 몇 달 뒤, 그의 예언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났고 니콜라이 2세는 퇴위당했습니다. 수백 년간 러시아를 지배해온 로마노프 왕조는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황실 가족들은 볼셰비키 혁명군에 의해 지하실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라스푸틴의 저주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라스푸틴을 제국을 멸망시킨 악마라고 불렀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러시아의 마지막 근굴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제국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신비로운 힘으로 뒤틀린 왕조의 수명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한 수도자의 죽음 이후 더욱 잔인하게 굴러갔습니다. 라스푸틴의 시신은 혁명 이후 성난 군중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다시 살아날까 두려워 시신을 불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의 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군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근육의 수축 현상이라 설명되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는 악마의 부활처럼 보였습니다. 제조차 남지 않게 태워진 뒤에도 그의 이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골목마다 대담이 되어 떠돌았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라스푸틴의 독 저항성에 대해 정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가 평소 만성적인 위험을 알아 위산 분비가 적었기 때문에 청산가리가 독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그가 입은 수많은 총상과 차가운 강물 속에서의 생존 본능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박물관에는 여전히 라스푸틴의 생애를 다룬 기괴한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그의 유품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그의 강렬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합니다. 라스푸틴이 남긴 일기장과 편지들 속에는 미래에 대한 섬뜩한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대도시의 공기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다를 태울 것이라는 등 현대 사회의 종말을 암시하는 듯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광인의 헛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시공간 너머를 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황태자의 피를 멈추게 했던 비결에 대해서도 수많은 추측이 오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민간 요법의 대가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한 치유였다고 믿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가 뛰어난 최면술사였으며 황태자의 긴장을 완화시켜 혈압을 낮춤으로써 추혈을 먹게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면만으로 치명적인 혈우병을 통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라스푸틴은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노래 속에서 그는 때로는 세상을 파괴하는 악당으로, 때로는 비운의 예언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라는 인물이 가진 모순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성자와 악마가 한 몸에 뒤뜬 듯한 그의 삶은 영원한 창작의 원천이 됩니다. 러시아의 시골 마을 포크롭스코에 있는 그의 생가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그가 머물렀던 공간의 기운을 느끼며 저마다의 감상에 젖습니다. 살아서는 제국을 흔들고 죽어서는 전설이 된 남자의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라스푸틴과 같은 단 한 명의 개인이 그 물기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가 만약 황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가장 기괴한 이정표였습니다.
사건 당시 유수포프 궁전의 지하실은 지금도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당시의 참혹함을 증언합니다.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등 뒤가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낀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명이 비추지 않는 구석진 곳에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의 눈빛에 매료되었던 황후 알렉산드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녀에게 라스푸틴은 왕조를 파멸로 이끈 악마가 아니라 아들을 살려준 유일한 은인이었습니다. 하나의 인물을 두고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라스푸틴의 죽음과 함께 러시아 제국의 태양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네바강에서 인양되던 날, 하늘에서는 굵은 노을이 피처럼 짙게 깔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제국이 흘릴 마지막 눈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혁명의 불길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라스푸틴은 정말로 죽지 않는 유령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에 사로잡힌 시대가 투영한 거대한 환상이었을까요? 그가 보여준 초자연적인 생존력은 인간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둠의 개입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라스푸틴이 시베리아의 고대 샤머니즘 전통을 계승한 마지막 전수자였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에너지를 다루고 생명의 근원을 조절하는 기술이 그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증명 너머의 영역에서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암살에 가담했던 귀족들은 혁명 이후 대부분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유수포프 후작은 국외로 망명하여 평생 라스푸틴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암살에 관여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문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라스푸틴의 저주가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라스푸틴 사건이 당시 러시아 사회의 총체적 부패를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 한 명의 수도자에게 국가 전체가 휘둘릴 정도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템의 마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만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라스푸틴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신 와인 잔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늦은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얼어붙은 네바강변을 걷게 된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강물 아래에서 무언가 얼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눈보라 사이로 검은 수염을 휘날리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인다면 당신은 역사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라스푸틴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합리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를 그는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곁을 돕니다. 이제 그의 전설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수많은 유튜버와 미스터리 연구가들이 그날 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라스푸틴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유령처럼 진실의 손길을 교묘히 피해갈 뿐입니다. 그의 무덤은 사라졌고 육신은 재가 되어 뿌려졌지만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은 시공간의 문을 엽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대의 광기와 개인의 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인간이 세운 가장 견고한 성벽도 단 한 명의 광기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혼을 장식했던 괴승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성자와 악마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했던 그 남자의 심장은 멈췄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괴한 에너지는 여전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녹아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머물렀던 그 어두운 지하실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스푸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온다 해도
그날 밤 네바강 아래에서 일어난 일만큼은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러시아 제국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집념인가요? 아니면 역사에 피할 수 없는 비극인가요? 무엇을 믿든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력 너머 깊은 네바강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여전히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존재합니다. 라스푸틴은 그 균열을 통해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온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흉터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땅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비밀의 기억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